오케이.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캡처로도 상의를 이제 주셨는데요. 이 캡처 이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주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왜냐면 근데 나는 성능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뭘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걸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80점도 나오고요. 못하면 이제 77점도 나오고 82점도 나오고 아까 운이 좋아서 이제 한 방에 이제 그 높은 점수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그 못하면 막 75점까지 이제 내려가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86 근방에서 안정적이긴 한데 얘도 이제 그 좀 못하면 80점대 이제 초반까지도 내려와요. 근데 잘하면 88점대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야, 이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는데도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 하우싱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하면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보스턴 데이터는 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80%를 선택하면은 그한 400여 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꽤 많이 출렁이 될 편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도 적용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데이터가 작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주요한 근거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어. 어,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근데 공정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서로 이제 데이터셋이 다르면 안 되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체의 난수 초이 값도 고정을 해줘야 이 서로 다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을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 여전히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도 현재로서는 난수 초이 값을 고정해 주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그래서 뭐 오늘 25일이어서 25로 일단 했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이제 K폴드 셔플의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 모든 크로스 밸리데이션들 자체가 지금 동일하고 이게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면 이거를 안 해주셔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제 잘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든 실험에 걸쳐서 그 일관성 있는 이제 점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논의한 것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 특정한 값을 좀 고르겠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이제 이 논의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요. 25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 랜덤 스테이트를 난수 초이 값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얘는 87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항식 차원 학점 이제 82가 나오면서 선형 모형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 급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형 모형은 이제 논의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 점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얻으신 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확인드렸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재에서는 78페이지 31번 입력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점수는 일단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이제 잡았어요. 근데 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잠시 이제 해제하시고 그냥 원래의 이벨루에이트 이제 모델을 가지고 하고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그대로 수행하고요. 그리고 교재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include bias false까지 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훈련이 95점 나오고 시험이 61점 나오면서 교재 결과가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교재에서 Extended Boston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이터셋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이제 골랐는데 이거를 고르면 과적합이 아주 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과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0으로 고르고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과적합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특히나 데이터셋이 작은 보스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골라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도입하는 겸 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과적합이 발생하고 성능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스케일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그 서로 곱하기를 하고 제곱하는 특성공학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뭐 이렇게 소수점 값들은 되게 작아지겠죠. 그리고 요런 값은 너무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텍스 같은 거는 100단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10만이나 100만 단위가 되겠죠. 그죠? 100만에 가까운 단위가 될 거고, 그런데 작은 값과 큰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 상쇄되겠죠. 큰 값들끼리 곱하면 폭발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공학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이거는 단위 정교화를 해주는 게 그 성능을 안정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어. 이제 그 교재 결과가 이제 재현됐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이클런에서 프리프로세싱이 이미 있으니까 민맥스 스케일러나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가 지금 여러 단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에서 폴리라고 하는 것을 XX로 바꾸는 거를 요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좀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파이프는 메이크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제시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거꾸로예요. 스케일링이 되고 나서 다항식 차원 확장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민맥스 스케일러로 이제 시작하고 폴리로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끝나는 이런 이제 흐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도움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맥스 스케일을 적용하고 폴리를 적용해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보스턴 데이터를 그냥 넘기면 스케일링이 되고 차원 확장이 된 다음에 선형 회계에 들어가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게 그 스케일링을 한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제 기인하진 않았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일단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맥스나 스케일러가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스케일링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 그러면 이거 왜 써? 이와 관련해서 그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죠. 발버둥 쳐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선형 모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논의드리기 위해서 이제 1970년대의 혁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찌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인데 여전히 이제 선형 모형입니다. 근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를 논의드리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실험을 비스무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서로 다른 5개의 모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어,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의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정해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다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에서 해봤지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 서로 다른 5개의 이제 모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폴리를 이미 적용하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제 도입하고 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이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파이프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정한 난수 초이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먼저 결과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자체가 사실상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를 하나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리치 획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형회귀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설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리찌라고 하는 것은 선형 모형이고 선형회귀를 근본적인 틀로 하는데 이 뭔가 설정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선형회귀나 리찌나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거 왜 써?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W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찰은 그냥 그 별도의 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번잡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학습된 가중치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안정화시키고 갈게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 활동한다는 건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형회귀를 다항식 차원 확장을 한 거에 대해서 하면은 일단 시험 점수가 오르긴 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과적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죠. 훈련 점수가 높은데 시험 점수가 그에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그 흐름은 요렇게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못 미치니까 이거를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방해 요인인지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선형보형의 원리를 통찰을 하면 얘네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쓰면 이제 W와 이제 B, 이게 X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함수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이 W와 B의 영향이 이제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게 학습의 대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W와 B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선형 모형의 학습된 가중치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통계 수치로도 내보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단 가중치가 x의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w도 104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평균 값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맥스 값은나 민 값은 굉장히 큰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보니까는 일부 몇몇의 값들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모형이 어떤 속성은 가중치가 되게 큰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우에 뭐 4번이네요. 그죠? 근데 어떤 특성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W12번 얘는 뭐 기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일까요? 이게 이 가중치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X의 변화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적인 동작은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지능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능적인 존재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은 가중치로 표현됩니다. 가중치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을 얼마만큼 부각시키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곱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값이 0.1이라면 결과값은 0.01이 됩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값이 10이라면 결과값은 1.0이 됩니다. 가중치를 중요도라고 비유하면 같은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0이라면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해당 입력은 출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 수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팔로워 수가 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TS나 뉴진스 같은 요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한마디 해요.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다. 하면은 전 세계 김치찌개 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팔로워가 적은 사람 그러면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죠? 팔로워가 0명이에요. 뭔 말을 해도 상관없죠.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기울기나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입력의 변화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작다의 정도를 이제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도 이제 결정합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온다 하면은 이 입력의 변화량과 출력의 변화량이 플러스의 상관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예를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주 일부의 특성들만 가중치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거의 이제 영향력이 없는 이런 것이 이제 뽑혔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선형 모형이 어느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왜곡돼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적합의 위험이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제 리치 회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코드를 셀을 이제 복사하셔서 일부만 살짝 수정하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대신에 리치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도 이제 리치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값들도 다 이제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항목 변경으로 그냥 W를 이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번에는 그 평균은 비슷한데 이 민맥스 값의 범위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리치에서는 훨씬 더 많은 특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요 X축의 범위가 또 많이 다릅니다. 얘는 마이너스 4부터 한 3 정도까지 이제 범위인데, 아까는 그 범위를 보시면 그 리지는 요 정도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를 왜 분석했어? 그게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어떤 임의의 특성 x에 대해서 가중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이거의 변화량에 얼마나 그 y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반영을 해주는데요. 그죠? 그런데 아까 선형 회귀를 보면은 이제 어느 몇 개 일부 특성만 빼고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리찌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특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크기에는 실제의 이제 중요도,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단위도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어떤 애는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단위가 크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강제적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얘는 단위가 작은데도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얘를 강제적으로 굉장히 키워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중요해서 커진 건지 아니면 단위 때문에 커진 건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리지에서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요 앞쪽에다가. 그러면 성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와 훈련 점수가 모두 다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훈련 점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리지 회기는 과적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야, 과적합이 많이 개선됐지만 시험 점수를 떨어뜨리면 그건 좋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리지는 한 가지 방향이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가 이제 중요하냐면 과적합 자체는 그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리지 회귀에 대한 가중치 분석을 다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훨씬 더 많은 특성에 대해서 가중치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중치 분석을 할 때도 일단 크기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궁극의 성능이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좋지 않다면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으실 텐데, 이 리지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 우리 독립적으로 실험을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리지 튜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수행할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튜닝을 할 때 알아서 이제 된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 수준의 성능을
프로젝트 비교를 해야지 이 성과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리지 회기로 이제 바꿨고요. 리지 회기에서 스케일링도 들어가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일정과 같이 수행하고 리지를 했는데 여기 알파 값을 튜닝을 통해서 적절한 값을 찾으려고 했고 이게 그 로그 스케일로 바꿔가면서 하기 위해서 0.001부터 1000까지 10 단위로 바꿔가면서 로그 스페이스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숫자가 많은 경우에 이게 좀 유리하죠. 이제 미리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튜닝기를 이제 돌렸어요. 좋은 소식은 아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튜닝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개념 소개를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명시적으로 하셨는데 보통은 튜닝을 보통 할 거기 때문에 튜닝기를 쓰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걸 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내세우는 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벨루이트 모델을 이제 튜닝기를 돌려서 했는데 훈련 90에 시험 86이 나왔어요. 훌륭한 성과죠.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같이 이제 돌렸는데 얘도 튜닝을 안 하면 성공하겠죠. 이제 공정 비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튜닝기를 돌렸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치는 튜닝기를 돌릴 때 제가 인잡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빨리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랜덤 포레스트는 요거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까 6배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지금 살짝 덜 나왔죠. 현재 제 결과에서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화면 이 결과는 랜덤 포레스트는 약간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여져 있으니까 자체 모형.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 결과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능가하는 결과가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그 선형 모형을 잘 활용하면 랜덤 포레스트를 준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설령 그 준하는 성능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격함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리지 회기는 상대적으로 과격함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만약에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건 뭐 비슷한 수준을 봐야 되겠죠. 라고 하면 뭘 선호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가급적이면 과적하기 적은 편을 선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는 비슷한 성능이 나오긴 했지만 불안불안한 거죠. 과적하게 이렇게 심하면 과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좀 불안불안한 점이 있는데 리지 회기는 그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성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의 논의를 총동원해봤고 선형 모형의 근본적인 원리를 납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잘 다루면 랜덤 포레스트 못지않은 뿐만 아니라 과적값도 훨씬 더 이제 적은 그런 모형이 돼서 선형 모형을 절대 포기할 만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